지금부터 신일용 작가님을 모시고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용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시리즈, 현대미술 이야기, 조직의 혁신을 불러오는 힘, 질문 등의 여러 도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신일용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일용입니다. 동남아 이야기를 특강으로 정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뜬금없게 무슨 동남아 얘기를 갑자기 이 모임에서 하느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마침 궁금했는데 잘 됐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 얘기를 갖다가 2박 3일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걸 2시간 만에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힘든 일이 되고, 그걸 1시간 이내에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잔인한 일인데, 오늘 그 잔인한 일을 제가 당했어요. 다른 건 참 다 좋은데, 우리 존경하는 최 총장님이 불러주기가 다 좋은데, 시간을 보니까 40분 내지 50분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매우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끝낼까? 어쨌든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50분이든 60분이든 끝나고 난 다음에 동남아시아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배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강의가 끝났을 때 대충이나마 동남아의 숲 정도를 감이나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 제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이 학자들 앞에서 구라를 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작가는 특권이 있어요. 아카데미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지만, 작가는 완전히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상당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어여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방법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3가지 키워드만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암만 그래도 생기초는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는 생기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퀴즈를 안 하고 제가 쭉쭉 훑겠습니다. 맨 위에부터 여기는 아시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건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 사실은 비엔남인데 베트남, 여긴 태국, 요건 아시겠죠? 이거 좀 생소할지도 몰라요. 미얀마, 말레이시아, 요건 앙코르와트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캄보디아. 요 나라는 글쎄요, 라오스, 싱가포르, 이 나라 아시겠어요? 동티모르입니다. 동티모르라는, 티모르레스테. 우리나라 옛날에 군대 파견한 적도 있어요. 21세기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요거는 브루나이. 네. 자, 이게 그냥 마음대로 배치한 건 아니고요. 나름 질서를 갖고 배치했습니다. 맨 위에 세 나라는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2억 8천만, 필리핀 1억 넘고요. 베트남이 최근에 1억을 넘어서 1억 넘는 이 세 나라를 갖다가 농담 삼아 VIP라고 그럽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가운데 4나라는 인구가 1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1,000만 원 넘는 나라. 이 4나라가 되었고, 맨 밑에 있는 4나라는요, 인구가 1,000만도 안 돼요. 싱가포르 아시다시피 도시국가 아니에요? 한 600만 정도. 200만, 300만 이런 나라들입니다. 인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동남아에서 이 정도 감을 잡고 이 11개 나라를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그럽니다. 이 11개 나라가 모여서 하나의 국제기구를 만든 게 우리가 잘 아는 아세안입니다. Association of East Asian, Southeast Asian Countries. 11개국인데 요 로고가 볏집단을 갖다가 서로 포개놓은 모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전부 쌀 농사 나라니까. 근데 볏집단 수를 세보면 10개밖에 안 돼요. 한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동티모르가 아직 옵서버 자격으로 정회원국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거든요. 하나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조금 이따 말할 텐데, 그래도 동남아를 이해할 때 무조건 이 개념부터 갖고 시작해야 돼요. 동남아를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륙부,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진 대륙부 동남아가 있고, 그 다음 해양에 흩어져 있는 도서부 동남아가 있어요. 대륙부 동남아시아와 그 도서부 동남아시아는 그냥 지리적으로 대륙에 이어져 있냐 바다에 있냐의 차이가 아니고 문화적 역사적으로 상당한 대칭을 보입니다. 대륙부 동남아시아는 생각해 보시면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버마 혹은 지금 미얀마는 전부 주류 종교가 불교입니다. 물론 베트남은 약간 예외가 있는데 어쨌든 불교예요. 그 다음에 해양 도서부 동남아시아는 주류 종교가 현재 이슬람입니다. 물론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겠지만 원래 필리핀도 힌두교 불교가 들어오다가 서양에서 마젤란이 도착했기 때문에 카톨릭이 된 거고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차이는 대륙부 동남아시아는 주요 산업이 농업입니다. 지금도 농업이고 옛날에도 농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도서부 동남아시아는 농업이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도 상당한 국제무역, 해양무역, 바다를 이용한 무역을 하면서 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대륙부 동남아시아보다. 이 정도 차이는 알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을 딱 한마디로만 말해라, 시간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인종의 용광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남아시아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기 힘들어요. 동남아시아는 훨씬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커온 지역입니다.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건물인데 호카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호카센터는 푸드코트 같은 거죠. 이 빌딩을 보면은 영국 양식의, 영국의 빅토리아 양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팔고, 물론 우리나라 음식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 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라오파사라고 합니다. 라오라는 거는 그 늙을 노자, 북경말로 하면 라오. 근데 여기는 호키엔 복건 사투리이기 때문에 라오라고 읽고요. 파사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바자회라고 그러죠. 바자회가 페르시아 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복건 사투리 읽으면 파사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양식 영국 건물에 세계 각국의 건물을 팔면서 중국어, 그것도 복건말과 페르시아 말이 섞여 있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동남아시아가. 그게 동남아시아예요. 매우 전형적인 동남아시아의 복잡성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요, 이게 인도네시아 국가 문장이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인데, 국가 문장에 여기 있는 새는 독수리가 아니거든요. 독수리가 아니고 가루다라는 새인데 이게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새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국가 문장에 왜 힌두교에 나오는 새를 채택했을까? 그리고 이 새가 들고 발톱으로 쥐고 있는 이 국가의 슬로건이 뭐냐면 비네까 뚱갈 이까라고 고대 자바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성 속의 하나됨,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도네시아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잡 다단한 문화를 갖다가 하나의 국가로 엮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알고, 일단 동남아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성이다.
그 복잡성을 갖다 40분에 얘기하려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지정학, 두 번째 키워드는 힌두교, 세 가지 키워드는 중국인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마 간산으로 일단 지정학부터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조금 높이 올라가서 동남아를 내려다보면 이렇습니다. 육지 쪽 아까 대륙부 동남아시아를 보면요. 큰 특징이 뭐냐면 서쪽에 인도라는 대륙이 있고요. 동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무려 합하면 30억이 훨씬 넘어요. 인도가 최근에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다 세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당연히 동남아시아는 이 중국과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면 중국적인 요소와 인도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는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게 오른쪽에서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중국적인 색채가 조금씩 줄어들고 인도적인 색채가 늘어나는 걸 약간만 센스가 있으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이 지역을 동남아 대륙부 이 지역을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인도 차이나라고 붙였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장면이죠. 이제 밖으로 해양 쪽 도서부로 나와보면은 큰 특징이 뭐냐면 대양의 사이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태평양, 퍼시픽 오션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인도양이 있습니다. 이 대양의 사이에 있다는 게 동남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이거는 예로부터 서기 1세기 정도의 교역료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한 14세기, 15세기 정도의 15세기, 16세기 정도의 교역로고 어떤 교역로에서든 동남아시아는 바다를 통한 왜냐하면 교역의 가장 중심지가 아랍, 인도, 중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세계의 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유럽이 아니고 당연히 아메리카도 아니고 아랍과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근데 교역이 활발했는데 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남아시아를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즉 동남아는 세계 교역의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를 항상 세계사의 중심에 놓고 봐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안하지만 세계사의 변방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교역사에 있어서는. 그러나 동남아는 그 중심에 있었고 세계적인 코스모폴리탄적인 국제도시가 일찍이부터 발달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의 인구가 2만, 3만 할 때 캄보디아, 크메르, 앙코르의 인구는 몇십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벽난도에 온 아랍인들은 정말 예외적인 존재지만 아랍인들이 이 동남아시아에는 아주 봐도 별로 신기하지도 않을 정도로 아랍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 교역의 중심에는 아랍과 중국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동남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계사적으로 유럽이 동아시아를 갖다가 능가하기 시작한 최초의 발단은 아마도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 근데 대항해 시대가 일어난 이유에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방아쇠를 담긴 구체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이 향신료입니다. 이 향신료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후추, 그 다음에 정향, 육두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후추는 인도를 포함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났지만은 정향과 육두구는 동남아시아에서만 났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서양인들이 스파이스 아일랜드라고 그러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루크 제도에서 났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젊은 교수님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은 올드 스파이스라는 그 남자 로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검색해보셔도 돼요. 올드 스파이스의 로고가 뭐냐면요, 범선이에요. 스파이스와 범선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범선이 이 스파이스를 찾아서 떼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 스파이스는 동남아시아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오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인도양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가고 나서 위에 보면 동인도 회사의 시대가 오는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그 다음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가 일찍이 식민지화되는 겁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게으르고 못나서가 아니고요, 너무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또 향신료라는 걸 생산해냈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일찍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라는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지정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그러는데, 5대양에서 남극해하고 북극해는 빼도 돼요. 인류 세계사에서 별 역할을 안 했으니까, 지금은 중요하지만, 5대양에서 남극해와 북극해를 빼면 결국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남는데, 이 세 바다를 통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근데 태평양과 대서양을 막는 건 아메리카 대륙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교역을 하려고 여기다 파나마 운하를 뚫었죠. 대서양과 인도양을 막고 있는 건 아프리카 대륙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뚫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수에즈 운하가 파나마 운하보다 먼저 생겼지만, 그런데 인도양과 태평양을 막고 있는 거는 그게 바로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퉁숭숭숭 뚫려 있는 것 같지만, 해운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게 아무데로나 백길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가장 바이탈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백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 그림에 보시듯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형성된 이 백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레카 해협입니다. 말레카 해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진하지 않고, 오늘 우리한테 들어오는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이 다 일로 지나가요. 우리가 TV를 유로에 팔아도 뭘 수입해도 다 말레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 해협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레카 해협은 쉽게 말하면 천연적인 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정학이, 동남아의 지정학이 그냥 옛날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게 오늘날 세계사의 한 대목인데, 하이라이트인데, 그게 사실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라는 팽창 정책, 그 다음에 미국은 컨테인먼트 전략이라는 동남아를 둘러싸가지고 중국의 패권 진출을 막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이 전략은 오늘날 생긴 게 아니고 사실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전략이었어요. 미국의 아주 고리타분한 냉전 시대부터의 전략입니다. 이 중국과 동남아가 이렇게 1대1로와 컨테인먼트로 맞서 있는 게 바로 동남아의 지정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지금 트럼프가 암만 고립을 한다 해도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소위 우리가 피보트, 미국에서 말하는 피보트라는 정책이 아시아로 옮긴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는 거지만 그 중에서 동남아가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걸 우리를 항상 세계사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간과하고 있는 거죠. 자, 지정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마 간산으로 지나가니까 시간은 어떻게 되죠? 몇 분이나 흘렀죠? 20분? 네. 30분 지났습니까? 20분, 네. 조금 해서 시간 침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보면 아까 대륙부는 불교,
그다음에 도서부는 이슬람교 혹은 카톨릭 이렇게 해서 힌두교는 동남아과 관계없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동남아 전체가 힌두교였어요. 옛날에. 힌두교의 영향을 그 힌두교의 DNA가 동남아에 살아있고 힌두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애써 제가 힌두교로 잡았는데요. 앙코르와트, 지금 불교 사원입니다. 그러나 앙코르와트는 애초에 지어질 때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불교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 증거는 너무 많아요. 이 가운데 탑이, 가운데 이 큰 탑이 메루산, 힌두교에서 메루산, 신이 사는 산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 산에서 신이 살듯이 메루산에서 신이 사는 산입니다.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의 세계관을 반영한 건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쪽 회랑에 있는 이 줄다리기, 그 유명한 비신우의 우유바다 휘젓기라는 유명한 힌두교 신화. 시간이 없어서 재밌지만 지나가겠지만 여기 나오는 비신우가 힌두교의 가장 주요한 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관광상품으로 너무 알려져 있는 그 물축제, 뭐 태국에서는 송크란이라고 그러고 캄보디아 가면 피마이라고 그러고 미얀마 가면 띵장이라고 그러는데 다 이게 힌두교 새해 축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그 유명한 그림자 연극 와양콜릿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 다 스토리가 힌두교 신화거든요. 이슬람에서 왜 이렇게 힌두교 신화로 한 와양콜릿이 인기가 있지? 이런 생각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힌두교가 동남아에 미친 영향이 뭘까? 동남아 DNA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쌈사라와 카르마입니다. 윤회라는 건 불교에도 있죠. 업이라는 건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힌두교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어떤 업을 짓느냐 거기에 따라서 윤회에 따라서 다음에 내세에 자기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도 비슷한 생각을 하죠. 근데 다만 불교와 힌두교가 다른 점은 제가 보기 이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신분에 대해서 샤카무니가 고타마 시다르타가 부정을 했어요. 결국 많이는 평등하다라는 생각, 뭐 지금의 평등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지만 힌두교는 이 윤회와 업을 갖다가 뭐와 연결을 시켰냐면 계급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이 계급 자체가 힌두교 자체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힌두교가 이 계급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학교 때 많이 배웠던 카스트 제도와 힌두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보면 말이죠.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그 봉봉 마르코스라고 그래요. 저랑 동갑이에요. 봉봉 마르코스라고 옛날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입니다. 마르코스 아시죠? 그 마르코스와 이멜다 여사, 부패의 대명사.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고 부통령을 누가 하고 있냐면 그 사라라는 여자인데 성이 뭐냐면 패밀리 네임이 두테르테예요. 그걸 봐서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입니다. 이게 정치적 야합을 한 거죠. 둘은 상극인데 어쨌든 둘 다 정치인 2세, 3세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면은 조코위 전임 대통령이 있고 지금 현직 대통령은 프라보라는 사람인데 프라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전두환 정도 된다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부 출신이에요. 조코위와 프라보는 완전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조코위가 나중에 지지를 하면서 프라보를 갖다 대통령을 밀어줬어요. 이유는 뭐냐?
자기 아들을 부통령 시키기 위해서. 조코의 아들입니다. 헌법을 고쳐가면서 자기 아들을 부통령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조코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다음, 맨 오른쪽은 훈센. 그 밑에 훈센의 아들 훈마넷. 지금 총리는 훈마넷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실권은 아직도 훈센이 가지고 있고요. 훈센은 상원의장이나 직책을 하고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범동남아적인 현상이에요. 왜 생길까? 아무도 크게 우리나라처럼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힌두교적인 신분 제도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에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몇 나라 있어요. 브루나이 같은 나라는 실제로 절대 왕정을 가진 술탄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태국의 왕권은 사실은 입법 그 왕정이에요. 그런데 권위적으로 보면은 태국의 왕권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예, 전임 푸미폰 국왕 때 정치가들이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배아를 하죠. 이런 것들이 해외 뉴스에 퍼져가지고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바칠랄롱권이라고 그러죠. 라마 10세인데요. 라마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라마 9세가 푸미폰이었고 라마 10세입니다. 이 라마라는 것 자체가 힌두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왜 힌두교가 동남아에 그렇게 급속하게 받아들여졌을까? 동남아 전체로 퍼졌을까 하면 제가 보기엔 왕권의 확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상당히 왕권 옹호적인 의례, 전례가 발달한 그런 종교거든요. 그래서 힌두적인 DNA가 아니면 동남아에 일어나는 이 범동남아적인 이 신분에 대한 관용성. 태국에 가면 하이소 로소라고 그러잖아요. 하이소 로소라는 거 아주 흔한 말입니다. 하이소는 하이 소사이어티, 로소는 로 소사이어티.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나라에 비근한 예로 삼성의 이재용 씨가 있는데 이재용 씨를 갖다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저렇게 됐을 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다이내미즘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남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전생에 업을 잘 쌓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다.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잘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바로도 공부할 대로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동남아적인 현상이다가 힌두교밖에 설명이 안 된다. 다만 한 나라 예외가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교국이거든요. 과거를 본 나라가 세상에 딱 세 나라가 있는데요. 중국, 한국, 베트남.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가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너무나 똑같은 거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동남아만 예외고 나머지는 힌두교의 영향입니다. 마지막, 주마간산 마지막 중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Overseas Chinese 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5, 6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반 정도가 동남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온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짜장면집 하던 중국인들은 전부 산동성에서 넘어왔습니다. 99%. 동남아시아는 어디서 넘어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일구었을까요? 하는 얘기들을 갖다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중국인 디아스포라는 동남아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일단 수적으로 많아요. 약 2,500만에서 3,000만을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국인이 다 같은 중국인은 아닙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우리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성이. 근데 그분이
아이덴티티가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고향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만은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죠. 그런 중국인이 있는가 하면 동남아에도 반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나는 동남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인이라는 것들이 몇 명이냐 얘기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중국인이 차이니즈 디아스포라가 동남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 동남아 사람이랑 다릅니다. 이런 우리나라 중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재물을 중요시합니다. 중국인만큼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람 없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동남아인들한테 찾아볼 수 없는 특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 샤프하우스. 다 중국인들이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만든 이런 볶음국수, 꿰띠오라는 볶음국수가 인도네시아 미고랭, 태국에서는 팟타이로 발전했죠. 뭐 이런 식으로 먹을거리. 굉장히 동남아가 안 그래도 다양한데 중국인들의 이주가 동남아를 더욱 다양하고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인들은 경제권을 잡았다. 어떻게? 중국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반은 진실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았어요. 똘똘 뭉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해서. 지금이야 TV가 있고 교육이 있어서 다들 북경말을 구사하지만 중국인들이라면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 중국인이 막 몰려들 때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사투리 그룹별로 뭉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은 대부분 산동성에서 왔지만 동남아의 중국인들은 크게 5개 사투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복건, 호키엔이라고 합니다. 호키엔. 이걸 갖다 북경 표준어로 말하면 후지엔이죠. 그러나 복건 사투리로 말할 때 호키엔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동남아의 복건인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차오쩌우, 조주. 이것도 터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광동방, 캔토니즈. 이건 뭐 우리가 홍콩 가면 많이 듣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해남도의 하이난방. 이게 4종류의 사투리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끼인 게 학가라는 객가, 한자로 쓰면 객가인데요. 객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 사이의 이주민들이에요. 중국 북쪽에서부터 한 1000년 동안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흘러들어온 사람이에요. 주로 복건하고 광주 근처에 흩어져 사는데 이런 학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1000년 동안 이주를 하면서 자기 문화와 자기 말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학가들의 건물, 이런 특이한데, 특이하게도 정치가와 군인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우리들이 아는 그 홍슈치안. 홍슈치안이 뭐죠? 우리 갑자기 그 중국의 난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19세기에 일어났던, 네, 가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네? 그 홍슈치안의 태평천국의 난. 태평천국의 난. 감사합니다.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켰던 홍슈치안이 학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순원, 써냐센 학가 출신입니다. 등소평 학가 출신이고요. 이관유 학가 출신입니다. 이 외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이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단 동남아의 중국인들은 처음에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제권을 잡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태국의 히피 그룹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그룹 같은데 차론 퍼크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차라바논 혹은 자기네 말로 찌아바논이라고 태국말로 하는데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방콕 뱅크 그룹의 소폰파닉 패밀리 다 중국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의 최고의 부호라고 일컬어졌던 웨이띠용함, 그 다음에 수아르토의 오른팔로서 그 재산을 모아줬던 수도노 살림 그룹의 수도노 살림, 이런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게 뭐 여담 하나만 시간 없지만 하고 지나가면 치아라바논 할 때 이 치아는 말이죠.
창씨개명을 한 거거든요. 창씨개명을 했는데 이 사람 중국 이름이 사씨입니다. 사씨. 감사받을 때 사씨. 북경 말고 읽으면 시에인데 이 사람 그 조주 사람이거든요. 조주 사투리로 하면 태국에 돈 많은 사람들 거의 다 조주 사람들입니다. 터추. 이 사람이 창씨개명할 때 호켄 말로는 차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바는 그렇게 개명을 한 겁니다. 저 끝에 수동호 쌀림도 임시예요. 쌀림이 나온 겁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여담이고 어쨌든 경제계를 잡았다가 슬슬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 중국인이 나오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엷어지는 반면에 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뭐 아주 오래전에 정계로 진출했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리콴유 같은 사람은 뭐 너무 이 사람은 리콴유는 학가예요. 근데 싱가포르 국민의 대부분 호키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핸디캡이 뭐였냐면 호키엔 말로 연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핸디캡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탁신 패밀리. 탁신 친나왓, 잉럭, 누이 동생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쫓겨난 패통탄 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슬슬 정계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마간산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얼마나 숲이 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숲을 제일 잘 볼 수 있다는 세 가지 키워드를 골랐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아주 생기초를 배웠으니까 의용편입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와 태국이 뜬금없이 전쟁을 벌였다가 뜬금없이 종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뜬금없이 왜 저럴까 이러고 지나가지만 지금은 30분이라도 동남아 기초를 배우셨으니까 이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나라는 싸움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원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크메르가 무너진 이후로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끼어서 동네북이었어요. 1000년 동안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지금도 전쟁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전쟁을 했을까요? 국력이 전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쟁을 하고 딱 닷새 만에 전쟁 끝내버렸어요. 이 얘기를 이제 우리는 응용편으로 알려고 합니다. 먼저 두 나라의 영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캄보디아는 크메르 시대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 시대 얘기를 하듯이 크메르 시대 때는 동남아 대륙부 거의 전체가 크메르 땅이었습니다. 베트남하고 미얀마 일부 땅 빼놓고. 그러니까 크메르 사람들 옛날의 영광 생각하면은 태국도 다 자기 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태국은 훨씬 최근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출라롱권, 태국이 식민 지배를 피하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출라롱권 시대에 상당히 현명한 정책 덕분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어요. 땅을 뚝뚝 떼줬어요. 당시에만 해도 출라롱권 때만 해도 라오스와 캄보디아 땅이 다 자기 거였습니다. 태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에 뚝뚝 떼줘가지고 그 대신에 독립을 유지했어요. 즉 팔다리는 떼줘도 본체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해서 독립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 보면 캄보디아의 상당한 부분, 그 중에서 특히 시엠립, 앙코르와트의 시엠립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상당히 애매한데 거기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물러가면서 영토 금을 뭐 잘못 긋고 해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넘어가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반해서 또 하나 태국을 알아야 될 게 중국인들이 정계로 진출하면서 탁신이라는 사람이 정계 진출했잖아요. 탁신 친나완. 이 양반은 재벌 출신입니다. 근데 탁신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어떤 사람을 자기 정치의 기반으로 삼았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빈민층, 그 다음에 농민들을 자기 정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재벌 출신의 중국인 출신 정치인과 농민, 빈민층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굉장히 기괴한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뭐냐면 군부와 중산층입니다. 도시 중산층.
거기엔 반드시 왕가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는 왕가의 무력을 보호하고 왕가는 군부의 정통성을,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관계가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옛날에 기억이 나시면 모르지만 옐로우 셔츠와 레드 셔츠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데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했죠.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한데 가운데 있는 림자르낫은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선거에 이기고도 총리가 못 되고 쫓겨났는데 총리가 되고 못 된 이유는 본인이 선거할 때 공약을 했던 왕권 모독죄를 손대겠다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 모독죄에 손대는 거는 왕가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부에서 들고 일어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야합이 이루어진 게 이 탁신의 딸 패통탄 찐나왓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최근 얘기로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통탄과 기억나실 거예요. 훈센이 통화를 합니다. 둘이서 개인적인 통화 하면서 패통탄이 뭐라냐면 훈센한테 삼촌, 지금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 뜻이 아니고요. 군바리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뜻이고 제 뜻하고 달라요. 삼촌 뭘 원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훈센이 녹음을 했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과 함께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초를 배웠으니까 왜 그럴까? 왜 패통탄은 훈센에게 삼촌이라고 그랬을까? 둘 다 학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친나왓가와 훈센 가문은 말은 지금 안 통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할아버지 때는 학가 사투리를 공유했던 학가 출신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훈센이 탁신 친나왓이 쫓겨났을 때 훈센이 뒤를 많이 봐주고 그랬어요. 캄보디아에 좀 가 있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둘 다 훈마넷이라는 아들, 그 다음에 딸, 이런 세습의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가 동남아를 알게 되면 이 사건들의 막후에서 일어나는 일들, 왜 그렇게 뜬금없이 정쟁을 하고 뜬금없이 그만뒀을까? 왜 뜬금없이 그만뒀을까요? 둘 다 자기의 정치적인 취약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훈센은 세습에 대한 아들에 대한 권위, 카리스마 이런 것 때문에 공동의 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고, 태국이라는. 또 태국 군부의 입장에서는 탁신의 딸을 제거하는 아주 훌륭한 꼬투리가 됐던 거죠. 이러한 저러한 사정을 읽고 나면은 주마간산으로 지나간 동남아시아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동남아의 잠재력이라는 얘기를 갖다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동남아는 얼마나 불행한 나라냐면 잠재력만 있는 나라예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잠재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동남아를 기억하실 때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680에 30. 680은 680밀리언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남아 인구를 합치면 6억 8천 몇 명 정도 예요. 그중에 제일 인구 대국이 인도네시아 2억 8천만, 그 다음에 베트남 1억, 필리핀 1억 이 정도 되죠. 그 세 나라 합치면 반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30은 뭐냐? 평균 연령. 엄밀하게 말하면 미디안 연령이에요. 연령을 갖다가 갓난아기부터 저 할아버지까지 줄 세워놨을 때 중간에 있는 미디안을 뽑았을 때 30대의 미디안 연령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동남아입니다. 일본이 49.5세, 한국이 45세, 이미 많이 늙었어요. 북한보다도 동남아가 더 젊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수록 20대, 조금 먹고 살만한데 30대, 40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구학에서 데모그래픽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부분, 그 시대를 지금 인조해하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입니다.
인구의 강점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골드만삭스라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뭐 우리로서는 좀 기분이 나쁘지만 2050년, 2075년 예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빠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한 11위, 12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2050년, 2075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빠뜨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 동남아시아 나라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인구로 굉장히 중요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골드만삭스라는 돈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렇게 경제력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는 있는 거죠. 동남아시아는 다시 말하지만 오래전부터 세계사, 특히 교역의, 해상교역의 중심지에 있던 나라였다. 또 앞으로 잠재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습게 볼 지역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갖다 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죠. 주마간사도 지나갔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남았으면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시간 잘 맞추셨고요. 이제 질문할 시간 좀 갖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오늘 그 작가님께서 동남아시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것, 또 종교, 그다음에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강연과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들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한 번도 질문을 10초 내에 하시는 분을 못 들었고요. 사회자 강요할 때 듣는 분 했는데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질문 많이 하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두 가지만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이종민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인도네시아에 방문하게 돼서 이제 일주일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둘 다 그 열강국에 의해서 사실은 다 분리되어 있던 왕국들이 통합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제가 갔을 때 좀 신기했던 거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도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지역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서로 심하고 미워하는 것까지도 느낄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타편화돼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게 많다고 느꼈지만 내부에 우리는 모두 인도네시아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생겼는지가 좀 저는 그 방문 중에 좀 궁금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신 거죠. 인도네시아는 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간에 서로 인도네시아라는 동질성, 뭐 이런 것들이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좀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난청은 아닌데 이 방이 좀 울리네요. 제 말씀도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잘 들렸습니까? 그 인도네시아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언어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약 3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섬이 18,000개인가? 그것도 다 세지 않아서 아직도 새로 발견되는 섬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런 언어로 갈라져 있고 섬으로 지리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게 사실 2차 대전 말미에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 인도네시아라는 말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정한 말이거든요. 인도는 그 인디아에서 나온 거고 네시아는 섬이니까 인도 근처에 있는 섬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인도네시아의 국부들, 그러니까 파운더들이 그 수카르노라든지 뭐 앞에 하타라든지 이런 국부들이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인도네시아라는 이 한 나라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육체까지 썼냐면요. 인도네시아 중에서 자바라는 섬에
자바라는 섬에 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2억 8천만 중에서요, 1억 5천만 정도가 인도네시아 중에서 자바 섬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자바 섬은 옛날부터 인도네시아의 중심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요, 인도네시아 중심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해양 지역의 패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마자파이 제국부터 스리자야 제국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면 자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적통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파운더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걸 너무나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떤 고육책을 쓰냐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말을 당연히 자바어를 갖다가 인도네시아의 표준어, 국어로 만들어 써야 될 겁니다. 자기네들이 힘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인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바하사 말레이를 국어로 채택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바어는 상당히 격식이 있는 복잡한 언어인데 반해서 말레이어는 좀 심하게 말하면 한 달이면 배울 수 있는, 일상 언어는 배울 수 있는, 시제도 격도 없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인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어를 국어로 채택할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말이 통해요. 라오스 사람하고 태국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것보다 더 통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했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처음 파운더들이 엄청난 고민을 했었고,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갖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정책은 그걸 기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질문이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작가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시리즈를 쭉 출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작가님께서 저술하신 현대미술 이야기 또 이 사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정 권수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따 로비에서 작가님 그 사인회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질문 같은 건 휴식 시간에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고하신 신일용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바빠서 말도 꼬이고 주막 간 사람이 죄송합니다.